자, 매일 저녁 때, 사실 당일 뉴스라든가 당일 주요 뜨는 기사들, 이런 걸 챙겨보고 시장을 준비하는데, 명절이고 연휴가 길다 보니까 꽤 며칠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일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또 대응해야 될 거,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이 경제 감각이라는 게, 어떤 막 특별한 이슈를 찾고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거 정도로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인도 증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인도 증시. 자, 골드만삭스가 인도 증시가 3년 안에 5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해서 세계 5위 주식 시장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다 감사해야 돼요, 중국한테. 중국의 규제가 하도 심하니까 이 대만의 중국에 있는 글로벌 자금들이 다 빠져서 인도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증시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뭐 꼭 이제 중국 한나의 이 어떤 그 혜택만은 아니겠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인도 나름대로 또 뭐 펀더멘탈도 있을 수 있고 진짜로 인도가 그만큼 성장 가능한 이런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 거죠. 인도라는 나라에서 또 엄청나게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름 또 각고의 노력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나는 또 이 중국에 대한 이 규제에 심해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인도 증시 총액이 현재 3조 5천억 달러에서 2024년 총 5조 달러까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한 두 배는 안 돼도 그죠? 한 50%? 이 정도 올라갔을 것 같죠. 두 배 정도. 두 배면 7조니까 그죠? 자, 이것이 현실이 되면 인도가 영국, 중동을 제치고 세계 5위의 증시 자본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홍다 파산설, 아까 제가 이 홍다 파산설에 관한 자세한 영상은 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이 촬영해 드렸으니까 꼭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자, 중국 헌다 화산설에 세계 500대 부호 순 자산 16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 헝다 이 파산설 한 방으로다가 세계적인 부자들도 재산이 폭삭폭삭 이렇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중국 헝다그룹 파산설에 20일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는데 전 세계 500도 부호들의 순 자산이 159조, 그러니까 500대 부호들 다 합친 게 159조가 8,400억 원,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날아갔다는 얘기죠. 자, 야후 파이낸스니얼 전 세계 500대 부호 순위를 매기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이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이 순위를 봤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이렇지 않을까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부호들, 세계 부호 1순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날 순 자산이 70억 달러 줄었다고 합니다. 와, 1980달러였는데 70억 달러 줄었대요. 2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겸 세우는 같은 날 50중국 달러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뭐 부자다 보니까 돈을 날리는 정도도 우리보다는 엄청납니다. 자, 이날 베조스의 순 자산은 1940억 달러라고 합니다. 홍콩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들 역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자, 이게 중국판 리만 브로스가 될까라는 의구심인데 사실 이렇게 되긴 좀 힘들죠. 제가 하여튼 요거 전 영상에 제가 찍어드려서 한번 보시고요. 자, 중국판 리먼 브로스로 불리는 헝다그룹을 둘러싸고 글로벌 전형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 역시 출렁이고 있다.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추석인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 열렸으면 아마 같이 오늘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근데 아마 내일쯤이나 내일 모레 아침에 조금 요거를 좀 타개하려는 어떤 기사들이 좀 떴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23일 날 명절 끝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시 출발할 때 이렇게 돼야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전문가들은 헝다그룹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데 시스템적 위기로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걸로 예상됐죠.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사실 아까 잠깐 설명드리면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부실 채권이 요만하던 게 어디로 팔아넘기면서 요만해지고 어디로 팔아면서 요만해진 게 빵 터지니까 다 무너진 거죠. 근데 사실 요번에 이 헝다그룹 자체는 이렇게 가지는 않고 이제 헝다그룹 자체적으로의 원체 이 빚인데 350조? 뭐 이 정도랍니다. 뭐 1, 20조도 아니고 엄청나죠. 어쨌거나 이게 조금 금융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암호화폐까지도 거의 뭐 많이 흔들렸는데, 자, 21일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7.17% 급락했고 42,3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총이 7,975억 달러로 줄었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3% 넘게 하락한 것이고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한때 10% 넘게 빠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어쨌거나 위험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잘 해결되기를 바라야죠, 뭐 그죠? 자, 이 H1 그룹에 자꾸 이 좋은 이 호재들이 낭보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나노코박스 거의 9분 호수 넘었다는 얘기죠. 나노코박스 백신이 안전성, 면역성, 충족 승인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원료 의약품 등록증 발급이 동의가 됐습니다.
국가생명과학연구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 백신 3단계 중간 결과를 자문위원회 약물검사 자료 등을 상임 이사국에 전부 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이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안정성, 면역성, 보호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데이터에 기반한 단기 안전성 요구 사항을 전부 충족한다고 얘기를 했죠. 단지 보호효율성이 조금 문제가 됐긴 했었는데, 자, 나노코박스 백신 중간 결과를 보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역성을 가진다고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품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인 보호효율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효율성 평가를 위할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등록증 발급은 다 동의가 됐고요. 보시게 되면, 자, 의생명연구윤리위원회는 중기 결과 평가 3상까지 임상 시험 연구 결과를 상임 자문위에 파견하여 심사 대상 및 의약품, 원료 의약품 등록증을 발급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자문위에 전달했죠. 두 개의 절차가 남았는데 자문위에 전달됐기 때문에 자문위에 승인이 남았고 자문위원회 승인이 나서 보고가 되면 보건부에 보고가 되면 보건부에 이제 긴급 승인이라든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나노코박스 백신 지원자의 보호 효율성은 약간의 데이터에 기반했는데 나노코박스는 면역체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서 약제 재료, 약품 등록증을 발급하는 자문위원회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의 승인이 나고 그다음 보건부의 승인 나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어디까지나 정확한 정보나 뉴스 공시는 항상 회사 그러니까 나노젠의 회사 공시라든가 또는 HLB 회사 공시에서 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는 찌라시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뉴스는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이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너무 맹신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물론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조 정도 하는 거죠. 가볍게 나노코박스 백신이 저 정도까지 가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긴급 사용 승인의 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데 베트남 의생명연구위원회가 원료 의약품 등록증을 발급을 동의함에 따라서 나노코박스는 긴급 사용 승인을 조만간 받을 걸로 이렇게 전부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될 것 같죠? 실적으로 11월쯤에 이제 HLB 측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그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나노젠 회사 자체 자신이 있는 것 같죠. 자, 베트남의 이제 외국 기업들이 전부 다 폴란 외국 기업들 이게 뭔 계산가 했더니 규제가 심하죠.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원체 코로나가 강하니까 그래서 강력한 봉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기사예요. 자, 호찌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대도시가 코로나19 확산세에 강력한 봉쇄 조치 석 달째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항의를 했죠. 너무 좀 풀어라 체계를.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도 풀 수도 없고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노젠 나노코박스라든가 이런 백신이 지금 계속 잘 나와야 돼요. 이래야지만이 지금 백신 맞고 글로벌 기업들도 떠나지 않고 코로나도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했는데 베트남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와 뚜이제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게 현지 언론이죠. 자, 주 베트남 한인상공연합회 고참, 한인상공연합회 우리도 있는 거죠. 자,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유럽 상공회의소 유로참, 요 세 개가 네 개, 미국 아세안 기업협회 네 개가 공동으로 중국을 떠나서 공공망을 다양화하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칠 것이며 글로벌 경제 회복에서도 뒤처질 것이라 경고했죠. 뭔 얘기냐면 지금 중국에서 이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제가 많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을 떠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를 베트남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해놓으면 우리는 떠날 것이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 회복에서도 뒤처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좀 백신이 급하긴 합니다. 이건 재밌는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 호랑이 사체가 우리나라의 상상도 못하죠. 이게 호랑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박궁도 기자님의 기사를 잠깐 봤는데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 베트남의 한 가정집 냉동고에서 몸무게 160g 호랑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 익스프레스, 하노이 경찰 및 환경당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중부 하틴성에 있는 웅웨반 충의집 냉동고에서 호랑이 사체를 발견했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처음 봤습니다. 저도 진짜 하도 신기해서 들어가는데 호랑이 사체 지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엄청난 불법이겠죠, 당연히. 자, 난 좀 깜짝 놀란 게, 베트남에 아직 호랑이 사냥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자, 몇 종의 동물이 호랑이 베트남 내에서 약재로 특효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으로 많이 저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 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호랑이 데려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 부득사태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 차량용 반도체 부서가 자꾸 재발되고 있는데 바로 동남아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타격이 불가피가 되니까 동남아에서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좀 나오는 거죠. 자, 미국이 17% 줄었는데 이는 수요가 꺾인 게 아니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판매가 줄었다는 거죠. 이 판매가
미국에서 17% 정도 줄었다는 게 바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보면 이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러지. 베트남도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코로나가 베트남 저렇게 만들어 놔서 오히려 신발, 메이드 인 베트남 되게 많죠. 신발 뭐 이런 거 다 안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 이거 없어가지고 난리고 영국도 난리고. 자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되나가지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도 없고 뭐 이렇게 놓는 거죠. 그만큼 실적으로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단합니다. 자,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추정지 북미, 유럽, 중국, 아시아, 남미. 여기 중동 이런 변화, 글로벌 전체로 뭐 이렇게 큰 거죠, 지금. 진짜로 차를 못 만드는 거죠. 차를 만들어야 파는데 아마 중고차 가격이 이래서 크게 비싸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동남아 의존도가 꽤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생산차질 확대 중인데 생산차질의 타격은 바로 동남아 지역의 생산 기지 의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죠. 완성차 최종 조립 밸류체만 놓고 보면 일본 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망의 일부를 동남아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남아에 저기 코로나가 커져서 차량용 반도체를 못 만드니 이 판매가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국내 업계도 마찬가지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자, 현대차가 당초에 8월에 약 10%, 고래 약 20%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당초 계획 대비 기아차도 이 수익성이 높은 국내 공장 위주로 약간의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간에 또 슬슬 공매도 재개 얘기가 들려서 공매도 올리면 안 되는데 라는 걸 보려고 합니다. 저 공매도 안전 재개. 금융위에서 공매도 안전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자,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테마주 주가 급등락 제어를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모습은 아직 있죠. 자, 금융위가 지난 5월 홍콩식 공매도 방식 등을 참고해서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죠. 지금 대형주들은 사실 코스피 200 이 정도 다 공매도 하죠. 자, 금융위는 이런 부분 공매도 방식이 글로벌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 완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지금 열기도 그립고 안 하기도 그립고. 근데 사실 먼저 선행 조건이 제시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죠. 자,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하는 데 대해 코로나 정상화 과정을 봐야 되고 공매도 재개 금지 효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선행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매도가 뭐 이렇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피해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기관 외에는 막 공매도하고 개인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 이 무차익 공매도라 가지고 이걸 완벽히 막아야죠.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공매도 하는 세력들도 위험성이라는 게 있는데 무차익 공매도 위험성이 없죠. 돈 빌려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깔끔하게 먼저 해결된 다음에 공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제 그 미국 시장의 마감상을 잠깐 볼게요. 이게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낙폭이 컸는데 테슬라가 3.86%, 뱅크 오브 아메리카 3.43%, 아마존이 3.08%, 페이스북 계좌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부호들이 저희 자세만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슬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마존 전부 다 폭락했죠. 자,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1차 출시국의 아이폰 14를 판매 예정인 애플도 2.14%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테이퍼링 이슈가 좀 있습니다. FOMC가 내일부터 열리죠. 뉴욕 증시 투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이 테이퍼링. 빨리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딱 하는 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고요. 자, 현지 시간부에 내일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됩니다. 또한 헝다그룹 파산설도 보지 못하죠. 근데 이 헝다그룹 하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다른 다른 중국 부동산 다른 개발업체들도 있잖아요. 개발업체라든가 뭐 은행 또는 아까 말씀드린 보험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차 디폴트가 선언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휘청되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이상 어제 오늘 들어온 중요한 기사 몇 개 살펴봤습니다.